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도 달성사저에 퍼포먼스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자유대한민국의 희망이심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퍼포먼스를 합니다. 네. 자, 오늘도 먼저 주변을 한번 쑥 둘러보고요. 그리고 시작할게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실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그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는 진짜 대통령님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시거든요. 당시 그 2017년 3월 10일 위헌 파면 선고 받을 때 임기가 남아 있으셨고, 그 헌법 84조도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도 한번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형사상 소출을 받는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헌법 84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외환과 내란죄를 짓지 않는 이상 어떠한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헌재에서 대통령님께 그것도 카드라 하는 어떤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 자료도 없이 그렇게 그 헌법 외환의 죄, 내란의 죄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도 없이 그 파면 선고를 내렸잖아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고, 또 그렇게 감금시켜서도 안 되는데 감금시켰고, 이 모든 게 헌재, 그 당시 헌재가 나라를 적에게 넘겨준 아주 외환죄, 내란죄를 다 지은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현재도 우리나라의 진짜 대통령님이시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헌법을 준수하고 아무런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 정치인들에게서는 눈을 닦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비록 여자이시지만 그래도 내면은 어느 남자 못지않은 아주 담대함이 있고 강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연하시면서 이렇게 막혀 있지 않고 생각이 유연하시고, 또 인품이 아주 우리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감당의 의식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고매하신 분이시죠.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래도 지금 이제 불법 치하로 지금 2017년 이후 지금 7년 세월입니까? 거진 8년 세월이죠. 대한민국이 주인을 잃고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우리의 진짜 대통령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핵심이 되고, 핵심이 살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 안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이죠. 딥스테이트라는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대 악마들의 조직인 딥스테이트, 그 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그 자들을 무찌르고 있으신 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과 하이에 군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 백신도 빨리 강제 접종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던 것도 그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과 하이에서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또 그 하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2015년 그때 내사라 개사라법에 사인하신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시거든요. 이 내사라 개사라는 그 하이에 군부가 오래전부터 준비했었던 거고, 그것을 실행하시려는 분이 또 트럼프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는 거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시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제 의견인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 합법적인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님으로 인정하지 저 이재명이나 윤석열, 문재인은 불법이고 가짜고 범죄자들로 보지 대통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가 갔을 때 마지막에 진짜 배웅도 못 받고 얼마나 참 굴욕적인 그런 배우를 받고 왔습니까? 네. 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밝혀진다고 모든 것 그동안 있었던 일들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 잠식했고 어떤 식으로 망쳤는가는 그 진실에 대해서 다 낱낱이 폭로가 되고 국민들 앞에 까발려지는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건강하신 것 감사하고 참 이 시대에 이렇게 두 분 훌륭하신 분이 이 시대를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두 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상 그러니까 각 나라의 정상들 모임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트럼프 대통령님과 함께 일하시는 그 모습이 걸 하루속히 뵙고 싶습니다. 그날은 이제 머지않아 곧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계시는 달성사저입니다. 오늘 또 애국가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산 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서 소나무 철갑을 들은데 바람 소리 불변하고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산 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을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산 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사 암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답입니다. 오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으신 나의 어머니 유경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최고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뿐입니다. 아내의 얼굴, 남편의 얼굴이라는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1967년 3월경 유교사가 여성 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신발 공장을 시찰하고 돌아갈 때의 일이다. 정문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 유교사를 열렬히 환송했다. 그 군중 속에서 지팡이에 의지한 불구의 어린 소녀가 유교사에게로 다가왔다.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못쓰게 되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치료를 받지 못한 소녀였다. 정성껏 어려운 사람을 돕는 유교사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공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사님, 이 못 쓰는 다리를 치료만 한번 받게 해주시면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유교사는 일정이 바빠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일러주었다. 서울로 연락해주세요. 열흘 뒤 서울에 도착했다며 소녀에게서 청와대로 전화가 걸려왔다. 유교사는 비서를 시켜 메디컬 센터 앞에 여관을 잡아주고 다음날 입원시켜 주었다. 비서가 청와대로 돌아와서 유교사에게 보고했다. 잘했어요. 입원은? 네, 오늘 아침 메디컬 센터에 입원시켰습니다. 신경외과 과장을 만나 잘 보살펴 주도록 당부해 두었습니다. 유교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과장을 만났어요? 네, 사모님 네, 사모님이 도와주시는 일이니 각별하게 보살피도록 부탁을 단단히 하여 두었습니다. 아니, 그건 내 뜻과 다르잖아요. 나는 단순하게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부탁하였을 뿐이에요. 의사에게 당부를 하거나 특혜 조치를 받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에요. 왜 남에게 부담감을 주는 어려운 일을 하죠? 이것이 유교사의 말이었다. 유교사는 어떤 성질의 사업이든 누구에게 부담이나 특혜를 베풀게 하는 것을 극도로 삼가고 피했다.
1971년 9월 유교사는 비서 한 사람을 새로 채용하였다. 그 비서가 첫 출근을 하자 유교사는 조용한 방으로 불러들여 다음과 같이 훈시를 하였다. 이권이나 구직 관계, 정치 관계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신념으로 삼고 있어요. 이런 뜻을 잘 이해하고 엄격하게 지켜줘야 해요. 이 말은 청와대에 있다고 해서 월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사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준법 정신의 한계 안에서 일을 해달라고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유교사는 비서를 택하는 인선의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말한 일이 있다.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 됨됨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정치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집안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셋째는 집안이 단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서를 채용하는데 가정 환경을 중시하는 것은 집안이 정치적으로 복잡하면 잡음이 빚어지기 쉽고 친척들이 많으면 청탁 관계에 얽히는 부담감이나 유혹에 끌리게 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유교사는 남편의 지위에 대해 우월감이나 권위의식 같은 것을 가져본 일이 없었다. 한 사람의 순수한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남편이 충실하게 자기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알뜰하게 뒷바라지하려고 애를 썼으며 남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내가 되기 위하여 자기 수양을 다짐하였을 뿐이었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유교사의 개인 비서로 일을 보기 시작한 조카 홍소자 씨에게 주는 용돈 역시 합승 버스값이 될랑말랑했다. 당시 그녀는 대학생으로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돌아와서는 유교사의 일을 도와드렸다. 유교사가 의장 공간으로 이사를 한 후 생활의 폭이 서서히 넓어지며 분망해져 혼자 손으로 감당하기가 힘에 겨웠기 때문이다. 일반 버스 타고 다녀. 이모 부부가 최고의 의장이라 하여 너의 환경이 달라져서는 안 되지 않겠니? 용돈을 줄 때마다 유교사가 하는 말이었다. 남편이 최고회의 의장으로 취임한 후 얼마 안 되어 주한 외교사절단 부인 일행이 신당동을 예방한다는 기별을 받게 되었다. 그들을 맞이하기에는 신당동 집이 너무나 협소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무엇보다 아쉽고 당황한 것은 앉을 의자가 부족한 것이었다. 가난한 장성의 집안에 소파 하나 의젓한 것이 있을 리 없었다. 이 일을 어쩌지? 망설이던 유교사는 이웃에서 빌려오도록 일렀다. 그리하여 경호 군인들이 이웃집을 두루 돌아다니며 의자를 모았다. 사모님 이제 되셨습니까? 경호병이 묻자 유교사는 마루에 진열된 의자를 둘러보며 웃었다. 각양각색이네요. 의자 전시장인가 보네. 양지회가 발족되던 1964년 12월 양지 회원들은 시민회관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의 밤을 개최했다. 그 수익금으로 내일을 마련하여 고아원에 전달하자는 것이었다. 유교사는 12월 30일 자선음악의 밤에 수고한 사람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다가회를 베풀었다. 이 옷 아름다워 보여요? 유교사는 자신의 옷을 가리키며 어느 장관 부인에게 물었다. 그럼요. 진정으로 장관 부인은 영부인의 옷이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자 장관 부인 옆으로 다가선 유교사가 말했다. 만져보세요. 주위에는 다른 회원들이 미소를 띠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감에 얼마쯤 되어 보여요?
알아맞혀 봐요. 누구에게나 그 옷감은 외국산 옷감 중에서도 각별한 것 같아 보였다. 글쎄요. 장관 부인이 머뭇거리자 유교사가 웃으며 말했다. 국산 옷감도 이만하면 쓸만하죠. 한 감에 5,000원 미만짜리예요. 색깔만 잘 고르면 어디에 입고 나가도 의젓해 보이겠지요. 이날 유교사는 수정 반지에 대한 일화도 들려주었다. 그해 여름 제주도에 갔던 길에 선물 가게를 살펴보다가 수정이 마음에 들어 사서 꼈다. 가격은 3,000원. 그러자 유교사가 엄청난 보석 반지를 끼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유교사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공적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처신이 그처럼 어렵다는 것을 일러주었다. 물론 이와 같은 화제는 따뜻하게 오가는 대화 속에서 스쳐가는 얘기처럼 자연스럽게 펼쳐졌다. 여사님은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언제나 슬쩍 스쳐가는 말씀으로 넌지시 일깨워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것도 대체로 멀리 돌려서 이 편에서 얼굴 뜨거워지는 일이나 민망한 느낌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며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옷 이야기나 나오면 듣는 사람은 모두 자기 옷을 살펴보게 되고 반지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 경우를 생각하게 되지요. 어느 양지 회원의 말이었다. 1966년 2월 동남아 삼국을 순방할 때의 일이다. 하루 종일 시찰이다 방문이다 분망하게 서둘다 보면 앉아 쉴 겨를이 없었다. 노상 서 있게 되므로 다리가 아프고 발이 부어 올랐다. 용무를 끝내고 대체로 밤늦게 숙소인 호텔로 돌아오면 찬물을 떠다가 발을 담그곤 했다. 부기가 밤새 내리지 않으면 다음날 구두를 신는 일이 고통스러웠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구두가 신축성이 약하고 딱딱하여 발이 약간 붓기만 해도 도저히 신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비서가 유교사에게 권했다. 사모님, 가게에 나가 편리한 구두 한 켤레 구해오면 어떨까요? 유교사는 펄쩍 뛰다시피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곳에서 구두를 샀다고 소문이 나봐요. 나라 체면이 어떻게 되죠? 다음날 유교사는 끝내 아픈 발을 참으며 억지로 구두를 끼어 신고 일어섰다. 몹시 아픈 표정이었다. 그러나 호텔 문을 나서면 편한 구두를 신은 이상으로 꼿꼿하게 걸었다.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사명과 정신력이 아픔을 극복해 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저녁에 돌아오면 부은 다리와 발을 또 찬물에 담그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대단한 오늘은 한 챕터를 더 읽어드릴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는 또 이제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1968년 한여름에는 한해가 심했다. 이 한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가뭄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말하더군요. 그 중에서도 심한 지구는 전남 일대로 신문에서는 곡창이 탄다는 표제를 내걸고 연일 한해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도 영산강의 바닥이 드러나서 광주 지방에는 소방차를 동원하여 식수를 실어 나르는 소동을 벌였는데 1968년도에도 되풀이 되었다. 유교사는 아침 저녁 도지사 관사로 장거리 전화를 걸어 한 해 실정을 묻곤 했다. 비 좀 올 것 같아요. 사모님, 오늘도 날이 맑게 개었어요. 이 일을 어떡하지? 세수도 못할 것 같고 숭늉 마시는 것도 송구스러워 못 견디겠네요. 그러다가 8월 11일 유여사는 직접 한해 지구를 살펴보러 광주에 내려갔다. 일요일이었다.
더위는 31도. 그날 아침에 도지사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 준비, 차동원, 경호 관계를 일체 못하도록 알려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현지에 도착하자 도지사 부인이 영접을 나왔다. 유교사 일행은 그 길로 나주군 군청에 들러 공산면으로 향했다. 전남 일대에서도 그 지방이 가장 한 해가 폭심했다. 그 전남 일대 방문하셨던 그 모습일 것 같아요. 유교사가 온다는 기별을 받고 군수가 점심 준비를 마련해 두었다. 미리 점심 준비를 못하도록 지시를 받은 도지사 부인은 난처했다. 그러나 기왕 준비된 것이니 드시고 가자고 권했다. 그날따라 날씨도 혹독하게 덥고 점심시간이기도 했다. 사모님, 날씨도 이처럼 덥고 기왕 준비해 놓은 것이니 군수 관사로 들어가셔서 땀도 들이시고 점심도 드시고 가셨으면. 목이 말라 애태우는 사람들 곁에서 그늘을 찾고 편한 것을 찾게 되었어요. 도지사 부인을 쳐다보며 유교사가 말했다. 도지사 부인은 몸둘 바를 몰랐다. 점심도 들지 않고 유교사 일행은 공산면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중도에서 차를 세우고 산기슭 그늘진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고 미리 청와대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들었다. 점심을 마치자 일행은 그냥 일어서려 했다. 그러자 유교사가 구덩이를 파괴하고 찌꺼기를 모아 태우게 했다. 그것이 다 타게 되자 흙으로 덮고 그제서야 떠나게 했다. 일행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자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시리와 절망의 그늘이 어둡게 깔려 있었다. 초점 잃은 동공, 맥 빠진 허탈한 모습, 모두 축 늘어져 있었다. 불볕이 내리쬐는 태양볕에 맨발로 다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확대되어 유교사는 어느 노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군수가 들판으로 안내하려 했다. 하지만 들판으로 나갈 것까지는 없었다. 마을 앞뒤가 들판이요, 새빨갛게 타버린 벼폭이 말라서 큼직큼직하게 균열이 간 부연 논바닥. 부인들이 애워쌌다. 그들 얼굴에도 새카맣게 타버리고 생기라고는 없었다. 너무 낙담해서는 안 돼요. 얼마 안 있어 정부미가 내려올 테니 이런 때일수록 힘 닿는 데까지 애써 보세요. 유교사는 만나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되풀이해 들려주는 것이었다. 너무 낙담 마세요. 끝내 목소리가 울먹였다. 격려를 받던 부인들도 얼굴을 돌려 눈물을 닦았다. 유교사를 수행한 어느 기자가 호기심으로 마을 앞길의 말라붙은 벼포기에 성냥을 그어댔다. 확 하고 불이 붙었다. 기자는 황급히 불길을 잡았다. 유교사는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일행과도 떨어져 논두렁길로 걸어갔다. 말라 타버린 논구석에는 양수기가 있었다. 물레방아처럼 생긴 양수기도 염천의 맑게 갠 하늘 아래 넋이 빠진 허수아비처럼 멀겋게 걸려 있었다. 양수기가 걸려있는 논구석으로 다가간 유교사가 웅덩이를 들여다보았다. 웅덩이도 뽀얗게 말라붙어 있었다. 그러자 유교사는 양쪽 장대를 잡고 올라서서 양수기를 발로 밟아보았다. 빈 양수기가 찌그덕거리며 돌아갔다. 이편에 서서 도지사 부인이 바라보니 논구석에 있는 양수기를 영부인이 혼자 돌리고 있지 않은가. 사모님이 하며 도지사 부인이 논두렁길로 달려갔다. 양수기 가까이 가자 도지사 부인은 감전된 듯 발이 붙어버렸다. 유교사가 울고 있었다.
빈 양수기를 밟으며 울고 있었다. 사모님, 도지사 부인도 울면서 여사를 껴안을 듯 양수기 옆으로 다가서자 유교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양수기에서 내려왔다. 말라붙은 논바닥을 둘러보며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침통한 목소리로 대내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을 어떡하지? 유교사는 그날 고무신과 구호품, 어려품을 나눠주었다. 그리고 시련을 이겨야 한다고 일일이 당부했다. 이 위문에서 돌아온 유교사는 신문 기자에게 다음같이 말했다. 한 해의 역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명랑한 표정을 보여준 전라남도 주민들의 지혜 있는 순한 태도가 올여름에 느낀 보람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공산면에서 만난 노인들이 이 밥을 실컷 먹고 싶다고 하던 말이 아직도 안쓰럽기만 해요. 이 밥이라는 것은 살밥을 칭하는 경상도 사투리랍니다. 유교사는 역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주민들의 슬기로운 순한 태도를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소감이라기보다 한해민들을 격려해 주려는 의도에서 기자들에게 들려준 일종의 격려사였다. 호남 일대가 가뭄으로 허덕이는 시기에 서울 지방에서는 폭우로 인한 수해로 시달렸다. 7월 3일 밤늦게부터 퍼붓기 시작한 비가 11시경 집중 폭우로 돌변하여 서울은 심야의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이 집중 폭우로 영동지구 일대는 탕류의 바다를 이루고 한강의 위험 수위는 10.5m에 육박하고 있었다. 영동 지역의 잠원동 일대 150호가량이 시시로 불어나는 홍수로 수중에 고립될 위험 상태에 놓여 있었다. 300여 명의 동민들은 보따리를 사들고 신동 초등학교로 대피해 있었다. 그들은 10여 명씩 조를 짜서 교실 몇 개를 차지하여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한강물은 좀처럼 빠지지 않고 마을 사람 중에는 환자도 생겨났다. 양식도 걱정되었다. 마을 대표 3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가까스로 현재 국립묘지가 있는 동작동 쪽으로 빠져나와 요로를 찾아다니며 긴급 구호를 호소했다. 비는 아직도 멎지 않고 빗발이 뿌리고 있었다. 어둠이 깃든 한강은 여전히 황토물이 불어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교실 안에 웅크리고 모여 있었다. 그때 물이 허옇게 괴어 있는 교정으로 어떤 부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이 밤중에 누굴까? 사람들은 다가오는 낯선 부인을 의아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젊은 청년이 플래시로 앞을 비추며 안내하고 있었다. 부인이 교사 안으로 들어오며 쓰고 있던 수건을 벗었다. 수건도 비에 한박 젖어 있었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여사님 아냐? 누군가 놀라 소리를 쳤다. 틀림없는 유교사였다. 유교사님이 오셨다. 마을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모여왔다. 이게 웬일이십니까, 여사님? 어서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교실 안으로 맞아들였다. 유교사는 전신이 비에 젖어 있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세요. 유교사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날 오후 늦게 유교사가 몇 가지 구호 물품을 지프차에 싣고 비서 한 사람만 대동하고 제1한강교를 건널 땐 이미 전깃불이 들어와 있었다. 동작동 국립묘지 앞을 지나자마자 나룻배를 타야 했다.
위험하니 청와대로 되돌아가시도록 여사에게 권하고 싶었으나 위험하다 해서 낯선 길을 되돌아설 그런 분이 아님을 비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나룻배를 불렀다. 백사공이 위험하다 하여 선뜻 배를 띄우려 하지 않았다. 비서가 달래어 지금의 사당동 쪽으로 통하는 갈림길 옆 반포동 어귀에서 배를 타고 잠실 쪽으로 1km쯤 한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어느 지점에 이르자 배에서 내렸다. 나룻배를 대기시켜 놓고 걷기 시작했다. 사위의 강물은 한눈에 허옇게 덮였고 잠원동 일대만은 거북이 잔등처럼 시꺼멓게 드러나 있었다. 저 멀리 신동초등학교가 밤하늘에 건너다 보였다. 그곳까지는 적어도 2km가 넘었다. 육지에 오르자 시큰하게 역겨운 개펄 냄새가 풍겼다. 물이 한 차례 스쳐간 모양이었다. 물에 떠내려온 나뭇가지들이 널려있는 흙탕길은 발목까지 빠졌다. 고무신이 달라붙어 벗겨지곤 했다. 사모님 그만 돌아가셨으면. 이게 이제 서울에 비 피해 입은 사람들을 방문한 모습인가 봅니다. 여기까지 와서 주민들을 안 만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비서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옆에서 비서가 우산을 받쳐 드린다 해도 유교사는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가 없었다. 흙탕물에 치맛자락이 젖었다. 비서도 구두를 벗어야 걸을 수 있을 만큼 진흙길이 험했다. 마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는 플래시로 앞을 비춰야 할 만큼 어두웠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다. 그들의 구호를 호소하는 사연 한 장으로 대통령 영부인이 이 위험한 지역에 험한 길을 걸어오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유교사는 가져간 구호품을 나눠주며 마을 대표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다. 유교사가 그곳에 머문 것이 거의 1시간 기로가 문제였다. 거의 1시간 기로가 문제였다. 마을 사람들이 길을 안내해 주었으나 2km의 중간중간마다 한강물이 넘쳐 길이고 뭐고 밤눈에는 허옇게만 덮여 있었다. 유교사는 그런 위험도 아랑곳 없는 듯 물속을 철벅철벅 걸었다. 나루터에 이르렀다. 수위가 더 불어나 있었다. 배사공은 나룻배가 위험하므로 다른 방도를 택하여 가시도록 권했다. 그러나 전하도 대안으로 통하는 길도 없는 고립된 수중 지역에서 다른 방도가 있을 리 없었다. 나룻배를 탔다. 반포동에 닿은 것은 밤이 깊은 시각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당시 비서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맺었다. 사모님을 모시던 청와대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직업의식으로 그 어른에 순종한다거나 다른 것은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어른의 전 인격에 감복하게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일도 지금 생각하면 사모님의 성품으론 능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몇 번이나 되새겨 보며 울고 싶도록 깊은 감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우중의 위험한 어두운 밤길을 사모님을 모시고 가면서 이 어른은 하늘이 보내주신 분이지 인간은 아닐 것이라고 정말로 그런 생각조차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의 일화를 덧붙여 보자. 유교사가 13살 때, 즉 옥천죽향초등학교, 당시는 옥천 공립보통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수학여행을 왔을 때였다. 때마침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중 나온 아버지가 지우산 2개를 사왔다. 1개는 선생에게 주고 나머지 1개를 딸에게 주었다. 우산 받고 가자. 어린 딸은 얼굴을 붉히며 받으려 하지 않았다. 저 혼자만 어떻게 서요? 혼자 못 쓰다니 비 오잖아. 네. 내가 뭐야 이걸 받아. 네. 대답을 하면서도 딸은 항우들의 행렬에 끼어 비를 맞으며 걸어갔다. 영수야 우산 받아서. 보다 못해 2시 3분의 별명을 가진 한 그부 2, 3분 씨가 권했다. 다들 비 맞고 가는데 나만 어떻게 쓰라고 그러니. 끝내 우산을 쓰지 않았다. 네. 참. 정말. 어렸을 때부터 유경수 여사님께서는 국모로서의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주 이런 어떤 훌륭한 성품을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웬만한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래 아버지가 우산을 갖고 오면 받아서 쓸 건데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 다른 그부들은 비를 맞는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우산을 쓰고 갈 수 없다며 아버지께서 주신 우산을 끝내 쓰지 않으셨다는 것.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대성부른 나무는 떴잎부터 안다고 했다는 말이 있듯이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신 성품을 가지셨네요. 우리 유경수 여사님께서는. 네. 정말 그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전라도 쪽에는 너무 가물고 또 서울에는 홍수가 나갔고 비로 인해 가지고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침수 피해도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죠? 참 한나라에 또 같은 시기에 그 정말 정반대되는 상황이 정말 극한적으로 그렇게 일어났을 때 그 이제 유영수 여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기도를 해도 한 곳에는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한 곳에는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때 당시와 이제 댐 이런 게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때 있잖아요. 아마 이를 계기로 해서 그 각종 이 댐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뭄을 대체하고 또 홍수 났을 때 홍수를 대비해서 우리 그 댐들이 그 유명한 댐들 있잖아요. 소양강 댐도 있고 하여튼 지금 생각이 좀 갑자기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큰 댐들 이때 만들어졌고 또 각 그 마을마다 어떤 작은 이렇게 작은 댐들도 있잖아요. 호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물을 쓰기 위해서 물을 모아두기도 하고 이런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또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이 시대에 그 시대 당시에 이렇게 정말 온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국민을 사랑하신 분이 나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더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사 우리나라 애국가에 있듯이 그 어려운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님을 세워주시고 또 그 박정희 대통령님을 이렇게 살뜰히 잘 내조하면서 해주시면서 또 국민들도 이렇게
이렇게 국민의 어머니가 되셔서 살뜰히 보살피도록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그게 우리 한국에 그게 축복받은 것이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겸손하시고 또 검소하셨잖아, 그죠? 항상 그 참 구두가 그 불편해가 발이 퉁퉁 붓고 그거 해도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이 구두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해가 그게 유연해질 때까지는 한참을 신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뒤꿈치 다 까지고 솔직히 진짜 그러면은 뒤꿈치 까지고 그러면 너무 아파가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거 경험 많이들 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에 있는 좋은 신발 이런 거 안 사시고 우리 국산을 신발을 그대로 신으시고 또 어디 나가실 때는 그런 아픔 이런 고통 같은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떤 혹시라도 누가 될까 싶어서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올바로 바른 자세로 걸으셨다는 그 내용이 정말 좀 너무 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옷감도 우리 유경수 여사님은 절대 이렇게 외제 이런 거 안 쓰셨죠. 우리 국산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런 천을 가지고 예쁘게 그 색상을 잘 골라서 그 때에 맞는 그런 천을 잘 골라서 예쁘게 옷을 만들어 아주 그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만드니까 훨씬 더 값져 보이고 그게 아마 유영수 여사님께서 그런 어떤 가치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시니까 그 옷감들이 옷들이 더 가치가 부여되어진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나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도움을 주셔도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그러니까 직위를 알리면서 뭐 특별 혜택 이런 걸 주지 않으시고 조용한 가운데 비밀리에 그냥 이렇게 정말 그 원칙을 지키는 법 테두리 안에서 또 그렇게 잘 지혜롭게 또 지켜 참 도와주시고 하셨던 그런 면면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훌륭하시다는 생각밖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요또 거의 다 읽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마음에 정성이 담긴다면 하는 내용은 내일 읽어드릴게요. 이 시간에 저는 이제 이 목요일이 참 행복합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달성사저의 앞에 와서 저는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좀 쉼의 시간에 이렇게 책을 읽고 박근혜 대통령 생각도 하고 유경수 여사님 생각도 하면서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또 갖게 되고 고마움을 또 이렇게 되새기게 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나의 소구 마지막으로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잠깐만요. 목이 잠겨가지고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 저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이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면
금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빗땀어리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보전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은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네. 근데 가만 생각하니 제가 시작할 때 박근혜 대통령님께 큰절하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이제 마치는 시간 입장에서 그래도 큰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우리나라의 진짜 대통령님이십니다. 대통령님이 계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요. 반드시 대통령님께서는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무질서하게 된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헌법으로 바르게 세워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이치고 사필 기정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쭉 둘러보고 마칠게요. 우리나라의 진짜 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시고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우리나라의 희망이십니다. 윤어게인 아니에요. 이재명도 아닙니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다 딥스테이트 하수인들이고 그 범죄자 3세트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그러니까 제발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 특히 정신 차리시고 초심을 되찾아서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박근혜 대통령 어게인을 외치세요. 그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윤어게인 다시 되죠. 더 혼란스러워지고 우리나라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절대 윤어게인 아닙니다. 이재명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다 자신이 지은 제대로 그 재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당연하고요. 이미 받고 있고 또 그러니 범죄자들을 쫓지 마시고 진정한 우리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찾으세요. 그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진정 애국하는 일입니다. 윤어게인 하는 그거는 애국이 아니라 매국이에요. 매국행위. 제발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기에 참 딥스테이트들이 정말 2025년까지 아마 트럼프 대통령님이나 하이햇이 없었으면 2025년까지 이 코로나 사태를 유지하면서 경제도 폭망시키고 사람들도 아마 다 죽였을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5억까지 인구를 줄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님과 하이햇 선한 세력들 인류를 지키고 인류를 살리는 세력들이
그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고 앞으로 정말 희망차고 복된 정말 그러니까 사랑과 희망과 서로 존중이 넘치는 원래 인류가 처음 이제 창조주 근원으로부터 받았던 그 진짜 그야말로 천국 같은 세상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진실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은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이고 트럼프 대통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뜻에 기도해 주시고 절대 딥스테이트를 알면서 트럼프 대통령님을 욕하는 거 그거는 거짓된 잘못된 자들입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답입니다. 자,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달성 사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희망이십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